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대저택. 2024년 12월 15일 대한민국 부동산. 재벌 1세대인 정혜준 회장의 장례식이 엄숙하게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78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정 회장은 수십조 원의 재산을 남기고 떠났죠. 그는 한국전쟁 이후 맨손으로 시작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재벌로 성장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정계, 재계의 거물들이 모여들었고 언론들도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정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죠.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회사 업무를 보던 그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사회를 맡은 장손정 도윤이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할아버지를 배웅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생을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도윤이 울먹이며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족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유언장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정하빈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6세의 막내 손자인 하빈은 평소 할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했죠. 대학교도 중퇴했고 취업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빈의 어머니인 정수연이 하빈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하빈아, 고개 좀 들어. 사람들이 다 보잖아. 내가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어도 지금은. 하빈이 짜증스럽게 대답합니다. 엄마, 나 여기 있기 싫어요. 할아버지랑 나는 어차피 끝까지 서로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수연이 하빈을 제지하며 말합니다. 조용히 해. 지금이 무슨 때라고. 기자들도 다 보고 있어. 하빈의 아버지이자 정 회장의 둘째 아들인 정철수가 하빈에게 말합니다. 하빈아, 아무리 그래도 할아버지 장례식인데 좀 참아라. 나중에 이야기하자. 한편 맏아들인 정민호와 그의 아들 도윤은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도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도윤아, 장례식 끝나면 변호사 선생님이 유언장 읽어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둬. 도윤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 생각해보면 뻔한 결과일 거예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옆에서 사업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그때 조문객 중 한 명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정 회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는 확실히 정해 놓으셨겠죠? 민호가 정중히 대답합니다. 네, 곧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3일 후 정 회장의 개인 변호사인 김석환 변호사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였죠. 가족들은 모두 정 회장의 서재에 모여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엄숙하게 말합니다. 정혜준 회장님의 유언장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 유언장은 회장님께서 작년 12월에 작성하신 것으로 정신이 완전히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족들이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장손인 도윤이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죠. 도윤이 자신있게 말합니다. 변호사님, 빨리 읽어주세요.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빈이 무관심하게 말합니다.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대충 들을게요. 수연이 하빈을 꾸짖습니다. 하빈아, 그래도 가족 일인데.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읽기 시작합니다. 나 정혜준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나의 장남 정민호에게는 현금 100억 원과 제주도 별장을 남긴다. 민호가 놀라며 말합니다. 아버지, 저한테는 그것만요. 김 변호사가 계속 읽습니다. 둘째, 나의 장손 정도윤에게는 강남의 오피스텔 3채와 현금 50억 원을 남긴다. 도윤이 깜짝 놀라며 일어서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오피스텔 3채요. 그게 다예요. 김 변호사가 당황하지 않고 계속 읽습니다. 셋째, 나의 둘째 아들 정철수에게는 현금 80억 원과 부산의 콘도를 남긴다.
철수가 의아해하며 말합니다. 형님보다 제가 더 받는다고요? 김 변호사가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읽습니다. 넷째, 나의 막내 며느리 정수연에게는 현금 200억 원을 남긴다. 다섯째, 나의 모든 재산인 부동산 자산 15조 원, 주식 자산 8조 원, 현금 2조 원, 그리고 해외 자산 5조 원 등 총 30조 원을 나의 막내 손자 정하빈에게 상속한다. 순간 서재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거리며 들렸죠. 도윤이 의자를 뒤로 밀치며 벌떡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30조 원을 하빈이한테요. 말이 안 돼요. 민호가 당황하며 김 변호사에게 말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확실한 겁니까? 혹시 유언장을 잘못 읽으신 건 아니고요? 하빈도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로 말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할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왜 갑자기? 수연이 당황해서 김 변호사에게 달려가며 말합니다. 변호사님, 이 유언장이 정말 진짜인가요? 혹시 누군가 위조한 건 아니고요? 아니면 아버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김 변호사가 확신 있게 서류를 꺼내며 대답합니다. 제가 직접 정 회장님과 함께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신감정서도 있습니다. 작성 당시 회장님의 정신 상태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철수가 흥분해서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빈이는 아직 사회 경험도 없고 사업도 모르는데 어떻게 30조 원을. 도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빈에게 말합니다. 하빈, 너 분명히 뭔가 조작했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했을 거야. 평소에 그렇게 사이가 나빴는데. 하빈이 억울해하며 손을 내저으면서 반박합니다. 나도 정말 몰라요. 할아버지랑 나는 맨날 싸웠잖아요. 지난달에도 용돈 달라고 했다가 엄청 혼났는걸요. 민호가 생각해보며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마지막 며칠 동안 하빈이를 유독 자주 불러서 이야기하셨는데. 수연이 기억하며 말합니다. 맞아요. 그때 하빈이가 할아버지 방에서 한두 시간씩 있었어요. 하빈이 해명합니다. 그건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만 하셨어요. 당신 어릴 때 이야기랑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도윤이 의심스럽게 말합니다. 옛날 이야기만? 그럼 상속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왔다고? 하빈이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정말 안 나왔어요. 오히려 할아버지가 너는 아직 철이 없다고 하시면서. 김 변호사가 끼어들며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정 회장님께서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봉인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가족분들이 의심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도윤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그 편지 지금 읽어주세요. 김 변호사가 봉인된 편지를 꺼내며 말합니다. 이 편지는 하빈님만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빈을 바라봤습니다. 하빈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며 말합니다. 제가 읽어도 될까요? 수연이 격려하며 말합니다. 하빈아, 읽어봐.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빈이 편지를 뜯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하빈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너는 지금 가족들의 의심을 받고 있을 테고 너 자신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빈이 목이 메어서 잠시 멈췄습니다. 도윤이 조급하게 말합니다. 계속 읽어봐. 하빈이 계속 읽습니다. 하지만 내 결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면 내 서재의 비밀 서랍을 열어봐라. 암호는 너의 생일이다. 하빈이 편지를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서재에 비밀 서랍이 있다고 하세요. 민호가 의아해하며 말합니다. 비밀 서랍? 나도 모르는 곳이 있다고? 철수가 제안합니다. 그럼 다 같이 가서 찾아봅시다. 가족들이 모두 할아버지 서재로 이동했습니다. 서재는 수십 년간 정 회장이 사용했던 곳으로 온통 고서와 서류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빈이 책상 주변을 살펴보며 말합니다. 어디에 비밀 서랍이 있을까요? 도윤이 불만스럽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물찾기를 하라고? 할아버지가 뭔 놈의 장난을. 그때 하빈이 책상 옆 서랍장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하빈이 말합니다. 여기 뭔가 숨겨진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수연이 다가가서 보며 말합니다. 정말? 어디? 하빈이 자신의 생일인 1998년 4월 15일을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숨겨진 서랍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놀라며 말합니다. 와, 정말 있었네.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만드셨지? 서랍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와 봉인된 USB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빈이 일기장을 꺼내며 말합니다. 이게 할아버지 일기장인가 봐요. 도윤이 다가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데? 하빈이 일기장을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내 유언장은 가족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아는 자만이 내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철수가 궁금해하며 말합니다. 더 읽어봐요. 하빈이 계속 읽습니다. 내 피를 진정으로 이어받은 손자는 누구일까? 가족들은 아직 30년 전 그 진실을 모르고 있다. 도윤이 의심스럽게 말합니다. 30년 전 진실? 뭔 소리야? 하빈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읽습니다. 1994년 4월 13일. 오늘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도윤이와 하빈이가 탄차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습니다. 두 아이 모두 머리에 큰 부상을 입어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 동안 우리는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다. 수연이 기억하며 말합니다. 맞아. 그때 너희가 6살, 4살이었을 때.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그때 정말 심각했었지. 며칠 동안 의식불명이었잖아. 하빈이 계속 읽습니다. 1994년 4월 15일. 기적이 일어났다. 두 아이 모두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도윤이 조급하게 말합니다. 뭐가 이상했다는 거야? 하빈이 충격적인 내용을 읽습니다. 두 아이의 기억이 뒤바뀐 것 같았다. 도윤이가 하빈이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하빈이가 도윤이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가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빈이 계속 읽으며 설명합니다. 할아버지가 쓰기를. 의사는 심한 뇌진탕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 혼란이라고 했지만 나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다. 수연이 불안해하며 말합니다. 하빈아. 이상한 얘기는 그만 읽어. 하빈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엄마, 이건 할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끝까지 들어봐야죠. 하빈이 더 충격적인 내용을 읽습니다. 1994년 4월 20일. 확신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두 아이가 바뀐 것이다. 지금 우리가 도윤이라고 부르는 아이가 사실은 하빈이고 하빈이라고 부르는 아이가 진짜 도윤이다. 도윤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빈도 충격받으며 말합니다. 제가 진짜 형이었다는 거예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며 말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도윤이는 확실히 내 아들이야. 하빈이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두 아이 모두 이미 현재의 가족에게 적응했고 갑자기 바뀌었다고 말하면 큰 혼란이 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럼 하빈이가 정말 장손이었다는 거예요. 하빈이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30년 동안 기다렸다. 두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김 변호사가 끼어들며 말합니다. 그래서 정 회장님께서 하빈님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진짜 장손이니까요. 도윤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합니다. 그럼
그럼 나는 누구야? 내가 진짜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하빈이 USB를 들며 말합니다. 여기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도윤은 혼자서 하빈을 몰래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하빈은 평소와 다르게 은행에 들렸다가 다시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30조 원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이 숨어서 지켜보며 혼잣말합니다. 뭔가 이상해. 하빈이가 저렇게 진지할 리가 없는데 분명히 뭔가 더 숨기고 있을 거야. 하빈이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몰래 따라 들어갔죠. 도윤이 하빈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합니다. 하빈,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빈이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며 말합니다. 형, 왜 여기에? 형도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도윤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당연하지. 어떻게 갑자기 30조 원을 받을 수 있어? 분명히 뭔가 조작했을 거야. 하빈이 서러워하며 말합니다. 형,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저한테. 도윤이 하빈이 들고 있던 봉투를 보며 말합니다. 그게 뭐야? 또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하빈이 봉투를 꼭 쥐며 말합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저 혼자만 열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도윤이 봉투를 빼앗으려 하며 말합니다. 보자. 도대체 뭔데? 나도 할아버지 손자야.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던 중 봉투가 찢어지며 내용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유언장 원본과 봉인된 USB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도윤이 사진들을 주워들며 보더니 놀라서 말합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어렸을 때 사진인데. 사진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두 아이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앞에 붙어 있는 이름표가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하빈이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형, 이 사진을 보세요. 제가 형 침대에 누워있고 형이 제 침대에 누워있어요.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뀐 거야? 하빈이 USB를 주워들며 말합니다. 형, 우리 이거 같이 봐요. 할아버지가 뭔가 더 자세한 설명을 남기신 것 같아요. 도윤이 복잡한 심정으로 말합니다. 너 정말 이 모든 걸 몰랐던 거야? 하빈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형. 저도 이제서야 알았어요. 왜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두 사람은 할아버지 서재의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정혜준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죠. 화면 속 정 회장이 두 손자를 보며 말합니다. 하빈아, 도윤아. 너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이고 그리고 너희 둘이 함께 있을 것이다. 도윤이 놀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우리가 함께 이 영상을 볼 걸 알고 계셨어? 화면 속 정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물론이지. 도윤이 성격상 하빈이를 의심하고 따라다닐 것이고 결국 둘이 함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빈이 화면을 보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정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제 너희에게 3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말해주겠다. 1994년 4월 13일 너희가 탄 차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정 회장이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회장이 계속 말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두 아이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의료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실수로 두 아이의 신원이 바뀌었다. 도윤이 충격받으며 말합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렇다. 지금의 도윤이가 진짜 하빈이고 지금의 하빈이가 진짜 도윤이다. 즉 하빈이가 진짜 장손인 것이다. 하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저가 진짜 형이었다는 거예요. 정 회장이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30년 동안 고민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할지. 도윤이 절망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제 진짜 가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 회장이 슬픈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도윤아. 아니 진짜 하빈아. 너의 생물학적 부모님은 그때 사고로 함께 돌아가셨다. 우리 가족이 너의 유일한 가족이다. 도윤이 무너지며 말합니다. 그럼 저는 정말 혼자인 거네요. 정 회장이 따뜻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30년 동안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라는 말이 있잖니? 하빈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그럼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세요? 정 회장이 설명합니다. 너희가 성인이 되어서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누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지켜보고 싶었다. 그때 영상에서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빈아. 아니 진짜 도윤아. 내가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내가 유언장에서 약속한 30조 원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두 형제가 동시에 놀라며 말합니다. 뭐? 사라졌다고요? 정 회장이 미안해하며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도윤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그럼 하빈이가 상속받기로 한 재산은? 정 회장이 대답합니다.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사회에 환원되도록 조치해놨다. 고아원, 양로원, 병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말이다. 하빈이 충격받으며 말합니다. 30조 원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렇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었던 진정한 상속이다. 그때 서재문이 열리며 김석환 변호사와 함께 나머지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정 회장님의 진짜 유언을 이제서야 실행해야겠습니다. 민호가 다급하게 묻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내며 설명합니다. 정 회장님은 실제로는 3개의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두 손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그럼 진짜 유언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 변호사가 진짜 유언장을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정혜준 회장의 모든 재산 중 90%는 사회에 환원됩니다. 나머지 10%인 3조 원은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읽습니다. 첫째, 두 손자가 서로를 진정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화해한다면 각자에게 5천억 원씩 지급합니다. 도윤과 하빈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읽습니다. 둘째, 남은 2조 원은 두 손자가 함께 운영할 사회적 기업 설립을 위한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단, 이 기업은 반드시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철수가 놀라며 말합니다. 그럼 아직 완전히 모든 걸 잃은 건 아니네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두 손자가 진심으로 화해하고 1년 안에 구체적인 사회적 기업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때 영상에서 정 회장이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 회장이 두 손자를 보며 따뜻하게 말합니다. 도윤아, 하빈아. 아니, 진짜 하빈이와 진짜 도윤아. 너희가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바람의 절반은 이루어진 것이다. 도윤이 복잡한 심정으로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이제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정 회장이 도윤을 보며 말합니다. 진짜 하빈아,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건 아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추억과 사랑은 진짜다. 하빈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제가 형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정 회장이 하빈을 보며 말합니다. 진짜 도윤아,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동생으로 살아온 시간도 소중한 추억이다. 정 회장이 두 손자를 함께 보며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나 순서가 아니다. 너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 수연이 두 아들을 보며 말합니다. 그래. 누가 형이든 동생이든 우리는 한 가족이야.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맞아.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정이 가짜일 리가 없어. 정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의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영상이 끝나고 서재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빈아.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 하빈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하빈이라고 불러요. 30년 동안 그렇게 불렀는데 갑자기 바꿀 순 없잖아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나도 그냥 도윤이라고 불러줘. 이름보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빈이 진심으로 말합니다. 형. 미안해요. 제가 먼저 의심했어요. 형이 뭔가 조작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윤이 하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나도 미안해. 너를 너무 의심했어. 사실 질투도 났고. 하빈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형이 질투할 게 뭐가 있어요. 형은 30년 동안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잖아요. 도윤이 깨달으며 말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우리 둘 다 똑같이 사랑하셨던 거네. 두 사람이 감동의 포옹을 나눴습니다.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들. 민호가 두 아들을 보며 말합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네. 철수가 웃으며 말합니다. 형님, 이제 우리 애들이 진짜 형제가 됐어요. 김 변호사가 지켜보며 말합니다. 정 회장님이 보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며칠 후 두 형제는 본격적인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윤이 하빈과 카페에 앉아서 말합니다. 하빈아, 사실 나는 어릴 때부터 늘 불안했어. 왜 할아버지가 나에게만 그렇게 엄격하셨는지. 하빈이 공감하며 말합니다. 저도요. 왜 할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차갑게 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도윤이 깨달으며 말합니다. 이제 알겠어. 할아버지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주신 거였어. 하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형한테는 책임감을 가르쳐 주시고 저한테는 겸손함을 가르쳐 주신 거네요. 도윤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하빈이 동의하며 말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뭘 할까요? 두 사람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희망나눔재단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개월 후 재단 설립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도윤이 사업계획서를 보며 말합니다.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하게 되네. 하빈이 열정적으로 말합니다. 형, 할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수연이 아들들을 보며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란 걸 보니까 정말 뿌듯하다. 민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버지의 교육이 정말 대단하셨어. 6개월 후 희망나눔재단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하빈이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정하빈입니다. 저희 재단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설립되었습니다. 도윤이 이어서 말합니다. 저는 정도윤 상무입니다. 비록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진정한 형제로서 함께 이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관객석에서 가족들이 박수를 치며 지켜보았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철수가 감회에 젖어 말합니다. 형님, 아버지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러게. 돈보다 훨씬 소중한 걸 물려주셨네. 수연이 아들들을 보며 말합니다. 너희들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1년 후 재단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빈이 할아버지 묘 앞에서 보고합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1년 동안 300명의 고아들을 도왔고
100명의 어르신들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했어요. 도윤이 옆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일들이에요. 그때 바람이 불어와 두 형제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빈이 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합니다. 형, 우리 정말 잘하고 있죠? 도윤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몇 년이 지난 후 두 형제는 각각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하빈의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증조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하빈이 아들을 안으며 대답합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야. 도윤의 딸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도윤이 딸에게 설명합니다. 가족의 사랑이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마음이지. 수연이 손자들을 보며 말합니다. 너희들도 커서 증조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렴. 민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벌써 충분히 훌륭해요. 사랑받고 자라고 있으니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빈이 모든 가족을 보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네요. 도윤이 공감하며 말합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 10년이 지난 후 희망나눔재단은 전국 최고의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된 하빈이 도윤과 함께 재단 사무실에서 말합니다. 형,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함께 일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노인이 된 도윤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할아버지는 아셨을 거야. 우리가 진짜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걸. 하빈이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30조 원을 포기한 대신 우리는 훨씬 값진 걸 얻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진정한 가족과 의미 있는 삶을 얻었지. 그들의 후손들도 대를 이어 재단을 운영하며 할아버지의 뜻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훗날 정해준 회장의 전기가 출간될 때 이런 문장이 마지막에 적혔습니다. 정해준 회장의 가장 큰 업적은 30조 원의 재산을 모은 것이 아니라 두 손자에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준 것이다. 그의 진정한 상속은 돈이 아닌 사랑이었으며 그 사랑은 지금도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정해준 회장의 상속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고 나눔의 기쁨을 알려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죠. 그리고 그 선물은 두 형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해준 회장이 꿈꾸었던 진정한 상속의 완성이었습니다.